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오늘의 강의의 내용은 트럼프 이야기. 요즘 세간에 너무너무 시끄럽죠. 일단 트럼프 이야기 할 거예요. 트럼프 이야기. 자, 트럼프 세게 지르고 협상한다. 자,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해보려더니 이번엔 쉽지 않대. 미국에서도 반발이 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다는 거, 트럼프도 몰랐겠어요.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협상은 좀 더 쉬울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달러를 약세화하는 것이 트럼프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무역수지 개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약달러화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달러화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쵸? 그 나라 경기의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 인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죠? 금리라는 걸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베이스로 데이터 도미넌트로 하겠다. 이거 너무 무책임하죠. 데이터는 늘 후행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파월의 금리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트럼프가 오히려 좀 더 시끄럽게 노이즈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들어요. 파월을 자르겠다, 안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죠. 그죠? 결국에는 채권 금리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파월이. 그죠? 그리고 데이터들도 조금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하지만 미국은 스트라이크성 경기 침체를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트럼프 1기 때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거고,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만들어 줄 거예요. 단기 한두 달, 두세 달, 또 90일 이후에 있잖아요. 90일 뒤에 유럽이랑 또 미국이랑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또 일본이랑 협상이 잘 안 되고, 또 이런 모습이 좀 보이게 되면 아마 주식시장은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일 거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서 투자하시고 3개월 동안 시끄러울 거고 90일 뒤에 뭐 한번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는 파월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첫 금리 인하 시점은 파월은 9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시점을 당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트럼프가 어떻게든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 스피드는 빨라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월은 변호사고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데이터라는 것이 또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점점 빨라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결국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자, 채권 시장은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시장이에요. 결국 국채 금리가 하방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미국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75%다. 뭐 이런 경제 칼럼니스트들, 전문가들, 기관들에서 자꾸 발표를 하니까 일단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것이 트럼프가 어느 정도 기획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채권 금리의 하방은 결국 유동성의 증가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파월의 금리 인하를 당기게 되고 금리 인하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게다가 규제 완화가 있어요. 결국 대형은행의 SLR 계산서 적용 제외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은행의 대출 확대하고 대출 여력을 증가하고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유도를 하고 있죠. 이것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트럼프는 이 부분을 진행할 거예요. 왜냐? 약달러와 유동성 증가는 지금 미국에 필요해요. 그래야 관세를 올려도 커버링이 되고,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것이 있죠. 관세 협약이 끝나면 트럼프가 다음 할 게 뭐죠? 맞춰봐요. 뭐죠? 내가 설명해 줬잖아. 그죠? 법인세 인하입니다. 자, 관세로 인해서 조금 올라버린 물가, 그리고 기업들의 힘듦, 결국에는 그만큼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보장이 돼요. 그죠? 결국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그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좀 받겠죠. 결국에는 유동성을 증가하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그리고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면 관세로 인해서 조금 손해보는 것들은 기업들은 다 거기서 커버링이 된다는 그렇게 되면서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실업자가 줄어들고 블루칼라가 늘어나겠죠. 이것을 트럼프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 협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금리 인하라는 것이 수반이 돼요. 자, 파월은 어떤 수단 방법 협박을 통해서라도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를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감을 잡습니다. 미국의 국채
그리고 SLR 규제 완화, 금리 인하 효과 유도, 그리고 관세 협박과 회의를 통한 무역 대상국과의 협상, 거기서 국제 패권의 질서의 재정립, 제조업의 부흥, 자국산업의 부흥, 내실 다지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그쵸. 경기의 회복과 호황이죠.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는 그대로거나 조금 올라. 금리는 낮아. 근데 기업의 생산성은 늘어나. 자, 어떻게 되죠? 그죠. 경기가 폭발하는 상황, 경기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내후년 정도면 굉장히 빠른 미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경제성장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가야 되는 싸움, 아픔, 막말, 이 새끼, 저 새끼, 트럼프 나쁘네, 어쩌네 말들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1, 2년 생각보다 짧을 수 있어요. 그 1, 2년 안에 자산시장이 박살나고 폭락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계속 보합세, 변동성이 큰 시장.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를 바라보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보면 알게 돼요. 미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도 굉장히 강세거든요. 렌트비, 월세비도 굉장히 강세고 부동산 가격도 미국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보합세긴 하지만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쉽게 글로벌 경기 침체를 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주시장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결국에 뭐 미국이 이 의도대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관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거 하나 보면 되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기회를 맞이했어.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파. 많이 아파. 첫 번째,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죠? 이 내수 경기 안 좋은 첫 번째 원인은 일단 중국과 좀 반중? 이런 부분들이 좀 풀어야 될 숙제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니까. 중국과 어느 정도 화해 모드를 좀 탈 필요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도 숙제들 잘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중국 편을 들어도 안 되고 미국이랑은 비즈니스 하면 돼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리고 중국이랑도 어느 정도 내가 미국이랑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은 거고 중국 너네도 우리가 필요하잖아. 너네도 우리가 줄 거 줄 테니까 받을 거 받자. 이런 외교 전략을 잘 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행보가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그죠? 미국을 먼저 안 가고 중국을 먼저 가서 중국 기업들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중국 기업들이랑 협약도 하고 또 삼성전기의 MLCC가 그래서 중국에 또 많은 업체하고 계약이 또 조단위의 계약이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이재용 회장의 또 행보가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행보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행보 이런 것들을 섞어서 보면 미국과 중국과 비즈니스를 잘 하면 되는 상황이고 잘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잘 해나가게 되면 뭐 내수 경기 회복도 분명히 올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 문제 있죠. 환율 문제는 우리나라 탄핵 이슈라든가 국내 정세 문제도 좀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하락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달러 인덱스 작년부터 계속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약달러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 대비 환율이 빨리 내려오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정국에 대한 공백 상태 이런 것들도 많은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조기 대선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도 빠르게 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 신형 갈등 이런 부분도 좀 대통합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이건 뭐 바람이 있죠. 뭐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제가 공개적으로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해야 되는 것은 4차 산업 무시를 해서는 안 돼요. 뭐 경기 침체니까 4차 산업 필요 없다?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정조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2.5달러 그 다음에 EU도 2천억 유로 뭐 중국 어마어마할 거고 인도도 뭐 75억 달러 일본 얼마죠? 2조인 어마어마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85억 아프리카도 30억 달러 근데 우리나라 얼마예요? 19조 장난합니까? G7의 선진국에 4차 산업 선진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분야에 이런 나라가 19조? 장난합니까? 저는 이거는 좀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앞으로 우리나라 4차 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가 빨리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결국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대한민국 코스피 가격, 대한민국 경제, GDP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합리적인 비즈니스를 중국과 미국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산업을 그를 통해서 재정비하고 4차 산업의 투자와 개발을 어느 정도 가속화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산업 부분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 정도는 이제 국가의 정부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과 외교 협상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정도 체크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커요. 그 당시에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코스피가 엄청난 폭등세가 나오고 주택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일본 망하고 대한민국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순간,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잘 중국이랑 협상하고 잘 미국이랑 협상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잘 풀어진다면 주택지수, GDP지수, 코스피지수 셋 다 굉장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제가 말한 것만 잘하면 역사 속에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축복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본인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그 웨이브를 자기가 잘 타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누가 되든 조금씩만 신경 쓴다면, 바보만 아니라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점을 딱 예단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잘 될 거다라는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결국 주식 투자를 좀 맘 편히 하고 주택 매수를 좀 맘 편히 하고 자산에 대한 재테크를 좀 맘 편히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 어쩔 수 없어요. 7월 8일 이후죠. 결국에 미국의 관세, 우리 이사님이 관계라고 하는데 관세 유예 종료일, 그 기점으로 해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예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기 대선 6월 3일날 이제 누군가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이 되면 축하도 하고 시끄럽겠지만 7월달 한 달 정도 좀 지나면 인사 받을 만큼 받고, 그러니까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어떤 국무회의도 나오고 이러면서 정치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예상이 되는 시점들이 한 7, 8월 될 거면서 그것들이 잘 물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 향방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알아본 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왜 하는 거, 이것에 따라서 과연 우리나라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알아봤어요. 기회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현대차 정의성 회장,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런 행보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기회를 기업하시는 분들은 좀 기회로 생각을 하고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회 요소들을 잘 정리하고 기업들이 잘 나아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대단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번에 강의 통해서 인식 가능하다라고 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경기 상황, 자산 시장 상황도 예측도 흐름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산 포지션, 재테크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지만 내수 경기 회복도 분명히 올 것이고, 산업의 성장도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대한민국의 이런 기회적인 요소들이 잘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경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을 때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리는 내려가고 유동성은 커지고 경기는 현재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며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이것들이 올라가는 방향이 정확히 보여진다면 이 유동성이 커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서 경기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보이는 시장에서 그 포지셔닝을 하방이냐 상방이냐 어디에 배팅하느냐는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